그 하루의 첫 끼, 시작되는 첫 끼가 상당히 중요해요.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를 끊자는 거예요. 커피는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모든 수면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침 식사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침에 우리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잘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보다는요, 그 하루에 첫 끼 식사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이다 해가지고 아침을 안 먹고 아점을 먹거나 점심을 첫 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아침을 먹거나 아점을 먹거나 점심을 첫 끼로 먹더라도 그 하루의 첫 끼, 시작되는 첫 끼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밤사이에 먹는 것을 멈추고 이제 숙면을 취하죠.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요, 먹는 걸 멈추고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 그리고 포도당, 정제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포도당 레벨이 아주 잔잔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안 올라가니까 당연히 인슐린 레벨도 잔잔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잔잔하게 된 우리 몸에다가 이제 이 잔잔하게 된 것을 호수에 비교한다면 큰 바위돌을 던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하루의 첫 끼를 먹는 것을 정제된 탄수화물로 드신다. 이러면요, 아주 강력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렇게 밤사이에 아주 조용하게 잔잔하게 된 이 인슐린과 포도당 레벨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 깨끗한 몸이 돼서 뭔가를 받아들이기 좋은 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나쁜 것을 넣어주면요,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다이어트를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하는 게 문제겠죠.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렇게 되면 아주 문제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있어서 첫 끼 식사를 하려고 했을 때 중요한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침 공복에는요, 되도록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풍부한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후루룩 이렇게 목 넘김이 쉬운 음료들, 그리고 이런 식사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고요, 고형식이라 그래요. 꼭꼭 씹어 먹는 음식들, 이런 음식을 드셔야 우리 몸에 혈중 포도당 레벨도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천천히 나와서 살이 안 찌는 몸, 건강을 잘 유지하는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침을 먹는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자는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주 곱게 갈아낸 이런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가 잘 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에 섬유질이 다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혈중에 포도당 농도를 아주 빠르게 올리게 돼요.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을 잡아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또 인슐린이 급작스럽게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인슐린이 끌어내리면서 세포에 넣게 되는데 이 포도당 레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요, 이 살이 찌게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자는 게 제1원칙이고요. 두 번째는요, 풍부한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단백질 무거운데 아침에 그걸 꼭 먹어야 되나? 나 먹으면 소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침에 단백질은요, 고기 말고도 많이 계란이나 이런 야채 쪽에서도 단백질이 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우리가 혈중에 이제 혈중 포도당 농도를 급작스럽게 올리지 않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식사 순서를 잘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먼저 먹을 때 가장 급작스러운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는 야채나 채소를 제일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드시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순서가 야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단백질과 지방이 몸에 들어와서 혈당을 높이지 않는 수준의 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것과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처음에 먹나 마지막에 먹나 우리 위 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것이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원칙으로는 이 순서를 꼭 말씀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원칙은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이 좋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바빠요. 그래서 아침에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나가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부드럽게 목 넘김이 쉬운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트밀은 상당히 좋은 음식인데 이 통오트밀이 아니라 갈아내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후루룩 먹게 나온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단백질로 만들어서 후루룩 먹게 만든 것들은 우리 몸에 상당히 안 좋아요. 예를 들자면 죽이라든지 누룽지 이런 것들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유동식은 피하시고 꼭꼭 씹어 먹는 고형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이런 공복 상태에서는요, 되도록 정제된 탄수화물을 확실히 피해 주셔야 돼요. 공복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신다면요, 더 빨리 흡수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확실히 줄여주시고, 마지막으로는요, 공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같은 음식을 정제된 탄수화물이었는데 100ml를 오후 4시쯤 5시쯤 먹는 것과 아침에 공복에 먹는 것과는 이게 혈당 스파이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는 더욱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아침에 또 아점이나 점심까지 공복 시간을 쭉 오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공복 시간이 끝나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겠다 생각해서 캐러멜 마끼아또에다가 치즈케이크를 먹는다. 이렇게 되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켜주시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저는요, 공복에 절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음식이 있어요. 이제 3가지인데, 공복에는요, 첫 번째, 커피는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요즘 커피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죠. 커피는 어떤 논문을 보고 어떤 연구를 보고 기사를 보면 좋다. 그리고 어떤 논문과 연구를 보면은 나쁘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현대인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지켜주십사 하는 것 중에 저는 커피는 공복에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커피를 공복에 드시면요,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우리 커피를 먹는 이유가 잠을 깨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감신경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그 예민함을 상당히 많이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몽롱하게 일어나서 잠이 덜 깼는데 커피 한 잔을 빈속에 먹고 잠을 깨운다. 이게 현대인들의 습관이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침 공복에 커피를 먹으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그럼 상당히 예민해지고 상당히 화도 나게 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혈당 수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는 커피를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커피를 빈속에 먹으면요, 위와 식도를 많이 자극을 해요. 그래서 커피를 공복에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식도염이 생겼다, 이런 분들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공복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고, 커피가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과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찬물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는 거 중요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밤사이에 미세하게 탈수가 오기도 하고요,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깨운다고, 그리고 시원하게 한 잔 먹으면 몸이 깨어난다고 생각해서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안 좋습니다. 찬물을요, 갑작스럽게 아침에 먹게 되면 우리 교감신경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 찬물, 얼음물, 찬물 이런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찬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기초대사량을 약간 높여준다고 돼 있기도 한데, 낮에 먹는 건 상관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먹는 것은 피해 주시고, 아침에는 정수물 정도의 온도로 아침 물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고구마 말씀드리는데요. 고구마는 다이어트 음식인데 왜 아침 공복에 먹지 말라 그러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고구마는요,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고구마는 다이어트 하실 때 또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고구마는 상당히 맛있죠. 그래서 아침에 반 개 정도 드시면 괜찮은데, 삶은 고구마 정도를.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먹다 보면 2개 정도는 뚝딱 먹을 수 있죠.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위 속에 들어가면요, 위 벽을 심각하게 자극할 수가 있어요. 고구마 안에는요, 악효질과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고구마에서 나오는 이런 성분들이 위 벽을 아주 자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를 아침에 빈속에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이런 분들 종종 뵙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식후에 반 개 정도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만, 아침에 고구마 드시면 아침에 빈속에 고구마를 그냥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 3번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벌컥벌컥 찬물을 먹고 아주 커피를 먹으면서 고구마를 먹었다. 그러면 우리 교감신경은 막 항진이 돼가지고 예민해지고 출근하다가 화도 나고 막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은 속대로 안 좋아서 식도염 생기고 위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는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자, 그러면 아침에는 뭘 먹으면 좋으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는 뭐 쌀 소비량도 많이 줄었다는 것도 그 반증이거니와 아침에 밥을 안 먹어도 다른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밥을 먹는 분들은요, 현미밥이나 잡곡밥 이런 거 드시면 좋아요. 이제 이런 거 말고 나는 밥 말고 아침에 뭐를 먹었으면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계란이에요. 계란은요, 아침에 정말 좋은 단백질 보고원이고요. 그리고 비타민C와 섬유질만 없는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속이 든든해서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줬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 정말 좋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요, 콩이에요. 콩류는요, 우리 한국인들과 정말 친숙한 음식이죠. 아주 역사도 오래됐고, 그래서 콩을 드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콩은 아주 다양한 요리들이 있죠. 콩 자체를 요리를 해서 대두 요리를 만들어서 콩 요리를 먹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지나 그리고 두부 같은 것도 상당히 좋죠. 두부 같은 것들은 연두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연두부 하나 먹고 식사를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낫또 같은 것도 좋은 발효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낫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저는 상당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낫또는 발효를 시켜서, 콩을 발효를 시켜서 장내 유익균을 많이 늘려주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매일 먹을 수 있게 새벽 배송으로 오는 이런 낫또들이 포장이 돼서 잘 오고, 또 와사비 같은 걸 섞어서 맛도 잘 잡아준 낫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드시면 상당히 좋겠어요. 그리고 무가당 두유도 상당히 좋은 음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콩류들 상당히 좋은데, 콩은요,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 보고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콩을 잘 드시는 거 상당히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무가당 그릭 요거트예요. 자,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입니다. 이 요거트를 이제 그리스 지방에서 잘 농축을 시켜서 유청을 분리해내고 꾸덕꾸덕하게 먹는 게 그릭 요거트죠. 여기는 이제 유청을 제거하고 설탕을 안 넣는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잘 고르시면 아주 좋은 유단백을 섭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릭 요거트를 다른 요리에 잘 섞어서 먹는 거 좋잖아요. 토핑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섞어 먹을 수요, 여러 가지 토마토 같은 데 버무려서 먹을 수도 있고요.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무가당으로 잘 고르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통 오트밀이에요. 자, 오트밀은요, 곡류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녀석이에요. 얘가 슈퍼푸드로 항상 뽑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곡류 중에 단백질 함량이 최고입니다. 아주 미네랄과 단백질 그리고 여러 영양소가 풍부해요. 그래서 이 오트밀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통 오트밀이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오트밀이 좋다고 하니까 오트밀을 갈거나 우리가 가루로 만들어서 또 액상으로 만들어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식품이에요. 그냥 그냥 맛있는 식품이고요. 다이어트 음식은 아닙니다. 오트밀을 제대로 먹으려면요, 통으로 드셔야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전날 요거트에다가 담궈놨다가 하룻밤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먹는 오버나이트 오트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트밀을 이제 통 귀리를 넣어서 밥을 짓는 경우죠. 요즘 아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요, 본죽이라든지 몇 군데서 이렇게 오트밀 밥, 귀리 밥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좋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곡류를 드시려면 이렇게 오트밀, 통오트밀을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는요, 아침에 이제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탄수화물이지만 약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중에 단호박, 그리고 고구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호박이나 고구마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삶은 고구마 반 개 정도, 그리고 단호박도 조각으로 내서 한 3-4개 정도 먹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얘들은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리지 않고 좀 천천히 올리는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처럼 대장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박과 고구마도 일부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배추나 풍부한 야채, 그리고 과채라고 불리는 토마토 같은 것들은 아주 좋은, 아침에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양배추에 발라서 토마토와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까요? 자, 아침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아침을 먹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침을 꼭 먹어라, 아침을 몇십 년간 안 먹어온 사람한테 아침을 먹어라 하는 것도 무리고요. 아침을 계속 먹고 있는데 아침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아침이라는 것을 그날의 하루의 첫 끼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6, 7시에 일어나자마자 조금 지나서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침을 조금 뒤로 미뤄서 간헐식단식 한다고 10시나 11시, 그리고 아점을 먹거나, 그리고 점심에
첫 끼를 먹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아침을 먹는 것은 그날의 첫 끼를 먹는 것은요 아주 중요해요. 브렉퍼스트라는 이 아침이란 말은 패스팅을 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복을 깨는 이 시간을 아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공복을 깨는 시간에 아주 모든 영양소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몸이 깨끗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아주 나쁜 음식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말아 먹거나 그리고 아주 바삭한 빵에다가 잼을 발라 먹으면요 우리 혈당은요 그냥 정상인들도 막 200까지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건강하게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나는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자기의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그 날의 첫 끼를 잘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침에 단백질은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포만감이 유지가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이라든지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충분히 잘 드시고 나간다면 그날 하루의 아주 혈당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혈당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집에서 싫은 소리 듣고 나왔어요. 그럼 하루가 엉망이 되죠. 그냥 지나갈 하루도 회사 가서 괜히 짜증내고 그리고 다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잘 만들고 나가면은요 하루가 잘 지나갑니다. 아침에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공복에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말아 먹고 또 바삭한 흰빵에다가 주스를 먹고 나갔더니 혈당 2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좀 있으면 혈당이 또 뚝 떨어집니다. 이때 되면 우리는 한 10시 11시 정도 돼서 또 허기가 져서 그냥 주변에 있는 것도 나 당 떨어졌어 뭐 좀 줘봐. 그러면 먹으면 초콜릿이나 이런 정제된 과자들을 먹게 되죠. 그럼 또 혈당은 올라가요. 그럼 좀 이따 또 떨어지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요 아침에 안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거에 정말 중요하고요. 아침에 한번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 놓으면 하루 종일 반복된다. 그래서 아침 혈당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하기 힘든데 꼭 일찍 일어나야 하나요? 자, 아침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을 시작을 잘 해야 그날의 혈당도 안정화가 되고 그날의 건강도 잘 유지가 됩니다. 아침의 습관은 제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거를 이렇게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저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주말 일요일 날 휴가를 가서도 맨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면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의 대사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수면에도 상당히 좋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전날 좀 늦게까지 일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이것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 몸이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돼 있고 수면 리듬이 자꾸 깨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물론 주말이나 휴일에 조금 더 잘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자고 난 날 더 피곤하신 분들이 계세요. 주말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7시에 일어나던 거를 10시에 일어났는데 머리도 아프고 하루 종일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주말에도 휴일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만 보고요, 속옷만 입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자,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날의 내 체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체중은 하루에도 수시로 변합니다.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또 올라가고요, 또 대소변을 보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입원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체중을 잴 때 모든 환자분들에게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체중계에 올라가세요라고 해서 그날의 체중을 적는 게, 그게 내 본 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만 보시고 아주 가벼운 속옷만 입고서 체중을 잽니다. 체중을 재서 하루하루 기록을 남기고 자기의 체중을 보고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지만, 이런 분들은 체중을 좀 천천히 그리고 띄엄띄엄 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체중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체중계 하루만 보고도 하늘이 무너지고 막 체중계에 따라서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이러신 분들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어쨌든 하루에 일어나서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은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잰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먹습니다. 이제 체중을 재고 났으니까 뭐 좀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잔을 먹어서 우리 밤새에 약간의 탈수가 빠졌던 몸을 탈수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약간의 이제 찬물을 먹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지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우리의 포만감도 좀 생기게 해주고 우리의 위와 식도를 좀 도움을 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세 번째로는 이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식사를 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제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을 챙겨 먹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먹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단백질과 야채 딱 요 생각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계란이라든지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아침을 먹고 또 양배추라든지 이런 시금치 같은 것들을 곁들여 가지고 아침에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먹고 나가시면 하루의 혈당 수준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햇볕 쬐기예요. 출근하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햇볕을 좀 많이 쬐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지하인간도 많고 햇볕을 출근할 때부터 못 보고 출근하시는 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일찍 출근을 하신다면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햇볕을 보고 출근한다든지 일찍 도착해서 햇볕을 보면서 뭐 다른 일과를 한다든지 다른 명상을 즐긴다든지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햇볕은요, 우리 몸의 아침의 햇볕은요, 우리 몸의 하루의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우리 뇌와 눈은요, 해가 뜨면은 낮으로 인식하고요, 해가 지면은 밤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햇빛을 못 보고 출근하면요, 우리 뇌와 눈에서는 밤인가? 그러면은 에너지를 더 축적해야 되나? 이런 식의 작동 기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보면요, 이제 낮이구나, 움직여야 되는구나, 나는 에너지를 먹고 에너지를 쓰는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루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우리 몸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중요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비타민이 있어요. 이것이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햇볕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햇볕을 잘 봐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햇볕 보는 시간도 너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비타민 D가 적어요. 또 거기다가 우리는 적도가 아닌 북위 38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위도가 좀 높아서 햇볕이 이제 옆으로 쬐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햇볕을 봐서 신진대사도 정상화 시켜주고 비타민 D도 잘 합성해주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운동인데요. 아침에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시고 출근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주 좋은 습관인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침의 시간은 너무 바쁘죠. 그래서 아침에 운동한다는 건 좀 생각하기도 힘든데, 앞에서 말씀드린 햇볕 보기와 같이 많이 걸으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지하철에 자리가 났더라도 좀 서서 가시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짧은 거리는 계단을 오르시고, 그리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햇빛을 쬐면서 걸으시고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조금이라도 걸으면요, 그 하루는 다른 날 걷지 않고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시작한 이런 다른 날과는 분명히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6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이 혈당 관리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6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라고 불리우는 정상도 아니고 당뇨도 아닌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토탈 합하면은 2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당뇨라는 것을 내가 유전력이 없고 이런 생활 습관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의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로 지적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당뇨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지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오산입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받는 순간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당뇨 전 단계는요, 당뇨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라 그랬죠.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혈당을 손끝에서 재보는 거는 그 순간의 혈당을 재는 거고요. 당화혈색소는 3개월의 혈당의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가 5.6 이하가 정상이고요, 6.5 이상이면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인데, 이 5.7부터 6.4까지는 우리가 당뇨 전 단계라고 불러요. 전 당뇨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 전 단계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당뇨 전 단계가 됐는데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요, 매년 이 당뇨 전 단계 환자의 5% 내지 10%가 실제로 당뇨 환자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또 5 내지 10년 후에 봤더니 이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의 50%가 실제 당뇨 환자가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하실 때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당뇨 전 단계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당뇨 전 단계 상황에서도 당뇨하고 거의 비슷한 합병증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경합병증, 혈관합병증이 다 생긴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나는 당뇨에 거의 근접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당뇨에 근접해 있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대사증후군이고, 대사증후군의 가장 가운데
가운데 있는 것은 비만이에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당뇨 전 단계에서 잘 관리만 하시면요, 당뇨병 진행의 50%를 막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에 관리를 잘 하시면 3분의 1 정도는 정상화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저희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아주 비만으로 오셨는데 당뇨 전 단계가 되신 분이 왔는데, 이런 분들을 잘 치료를 해서 살이 빠져서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넘어가셔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 가족력이 있다, 또 고도 비만이 돼서 당뇨 전 단계로 지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다이어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요, 우리 당뇨병에 정말 취약하죠. 우리 현대인들은 뭐 당뇨병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 습관들이 많이 바뀌면서 서구화되면서 상당히 많이 바뀐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당뇨병에 취약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 동양인들은요,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가 작습니다. 췌장은 이제 인슐린이 나오는 조직이죠. 그런데 이 췌장 크기가 작다 보니까 서양 애들은 그 옛날부터 유전적으로 뭐 많이 먹고 잘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이제 당분도 많이 먹다 보니까 췌장이 크게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 동양인들은 같은 체구의 동서양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서양인들에 비해서 췌장이 작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예전에 우리가 잘 못 먹었다라고 반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체질적으로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이 작습니다. 그런데 그 동양인들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유독 췌장이 작다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췌장은 서양인들보다 작습니다. 동양인들 중에서도 거의 제일 작다고 보시면 돼요. 이 췌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어서 포도당이 돼서 혈중에 올라가면요, 포도당이 올라가면 바로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포도당을 잡아서 끌어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게 기본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이 포도당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인슐린도 너무나 많이 나오겠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40, 50대 지나버리면 췌장이 나 일 못하겠어, 나가 떨어져요.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췌장에, 우리 한국인들은 췌장이 좀 불리한 조건으로 타고났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어머님들이 이제 60대 70대 되신 어머님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제 영상을 보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찾아오시는데, 검사를 해보면요, 당뇨 전 단계가 나와요. 당뇨 초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정말 생활 습관을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의 검사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왜 자꾸 당뇨 전 단계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좀 체구가 자그마하시고 이런 분들은 췌장도 그만큼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님들이 예전부터 드셨던 음식들이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지 못하고, 이 산업화 시대 때 대부분 가족들이 남긴 음식, 그 정제된 탄수화물류잖아요. 밥,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탄수화물류에 이제 탄수화물류를 주로 드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고기를 많이 못 드시고 단백질을 많이 못 드시다 보니까 근육은 적고요, 지방은 많은데 탄수화물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췌장의 기능은 한계가 오고, 우리 혈당이 올라가면 근육에서도 흡수를 하거든요. 이것도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분들이 당뇨 전 단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께는 단백질을 좀 많이 드셔라,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드셔라. 그런데 어머님들께서는 단백질 못 먹겠어요, 고기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고기 잘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것들 잘 안 먹었던 습관들이 있어서 고기를 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뭔가 건강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육은 적죠, 췌장은 작죠. 그리고 주로 입에서 당기는 것은 밥, 빵면 뭐 이런 것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당뇨 전 단계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한국인의 특성이 바로 우리가 당뇨에 취약하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주변에 나갔는데 정제된 탄수화물이 없다면 우리는 잘 안 먹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이 없는 곳에 시골 마을에 가서 요양병원에 있다 그러면은 술이 없으니까 술을 안 먹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정제 탄수화물 중독도 거의 이제는 그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비슷하게 보는데요. 우리는 길거리만 지나가면 도처에 깔린 게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빵에다가 뭐 떡에다가 뭐 너무나 맛있는 냄새부터 나가지고 거기에 유혹에 휘말려서 자기도 모르게 빵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도처에 널려 있는 게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인류가 이렇게 많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던 역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제 탄수화물의 포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단맛 나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을 때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밖에 없었어요. 설 때나 추석 때. 큰 뭐 생일 파티가 있을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도처에 깔려있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손만 뻗으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먹기를 작정했다 그러면 과자를 이만큼 쌓아놓고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언제든지 정제 탄수화물을 휴대폰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은요, 우리를 그 자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고속도로처럼 확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단맛에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단맛에 계속 먹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결국은 당뇨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혈당 관리에 최악인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혈당 관리에 안 좋은 음식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입에서 달게 느껴지는 음식들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정제라는 말은 잘 갈았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쌀을 이제 수확을 해서 도정을 하죠. 그러면 도정을 약간만 하면 현미가 나오죠. 그리고 현미만 먹으면 괜찮은데 이걸 또 잘 도정을 하면은 흰 쌀밥이 나오죠. 이걸 또 갈면은 떡이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갈수록 우리 정제된 탄수화물이 되는 겁니다. 잘 갈아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것이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밀도 마찬가지예요. 밀은 우리가 그냥 통밀에서 우리가 통밀빵을 만들고 호밀빵을 만들 수 있지만 이걸 또 갈아서 아주 하얀 빵을 만들죠. 서양 사람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갈색, 아주 어두운 색깔 빵을 먹어요. 이것은 좀 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건데 우리는 거의 다 흰 빵을 먹잖아요. 이것이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잘 갈고 그리고 아주 정제가 잘 된 이런 탄수화물들을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얘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잘 갈고 깎으면서 이 몸에 좋은 영양분 성분과 섬유질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섬유질은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섬유질이 없다 보니까 혈당이 그냥 쫙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가장 중요한 당뇨병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빵, 떡, 그리고 면들, 그 다음에 과자, 액상 과당, 그리고 아주 단맛이 강한 과일 주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빵떡면 과자, 액상과당, 그리고 단맛이 강한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은 절대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뭐 한두 번 먹는 건 괜찮겠죠.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먹는다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일으키고 결국은 당뇨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은요,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아주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야채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항성 전분,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려요. 자, 단백질과 야채를 먹는 것은 상당히 혈당 관리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백질은요, 혈당 수준을 그리 많이 올리진 않아요. 올리긴 합니다. 그런데 약간밖에 안 올리고, 그래서 이 양질의 단백질, 아주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있는 이런 단백질을 잘 골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뭐 계란이라든지, 그리고 콩류, 그리고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야채 쪽에서도 우리가 시금치라든지 아몬드, 버섯 이런 것들은 아주 단백질이 풍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과 야채를 잘 드시면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저항성 전분을 말씀드리는데, 저항성 전분은 일종의 탄수화물이에요. 그래, 탄수화물인데 저항성 전분이긴 한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밥을 해서요, 그냥 먹으면 혈당 수준이 쫙 올라가요. 그런데 요거를 저항성 전분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찬밥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밥을 한 김 식혀서 냉장실에 12시간 정도, 최소 4시간인데 저는 12시간 하라고 하는데 12시간 정도 넣었다가 빼서 아침에 데워 드시면은 이게 저항성 전분이 돼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이것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탄수화물로 작용을 하지만 우리 위와 소장을 통과하면서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요. 그 대장에 넘어가서는 좋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대장에서는 섬유질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고구마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꺼내서 차게 찬 것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찬밥, 찬 고구마, 뭐 찬 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데워도 찬 냉장고에 12시간 넣었다가 꺼내서 차가운 것을 다시 렌즈에 데워서 먹어도 저항성 전분은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성 전분을 드시는 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저항성 전분들은 어디에 많냐면요, 이렇게 찬밥 같은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파란색, 우리가 초록색 그 덜 익은 바나나에도 많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통곡류 쪽에서도 통오트밀이라든지 통호밀빵, 통밀, 그 다음에 우리 현미 같은 것에도
저항성 전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성 전분들을 많이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탄수화물도 양질의 탄수화물로 얻고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공급하면서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이런 식사가 될 것이에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긴 하는데 탄수화물도 중독이 되나요? 자, 탄수화물은 중독됩니다. 자, 탄수화물이 왜 중독이 돼? 탄수화물이 마약도 아니고 담배, 술도 아닌데 왜 중독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단백질 중독, 지방 중독은 없는데 왜 유독 탄수화물 중독만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를 찍어본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뇌에서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이제는 거의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중독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독에 빠질 수 있는 탄수화물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는 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 몸속에서요, 우리 몸 중에서 탄수화물만 먹고 사는 녀석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 뇌입니다. 우리 뇌는요,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커왔어요. 그래서 진화의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먹었던 것은 정말 인류가 사람으로 발전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탄수화물이 많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왕창 먹고 한동안은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쫄쫄 굶는다든지 이런 생활들을 계속 반복해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요,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기전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자, 지방이나 단백질을 먹고서 우리 몸에서 넘쳐나면요, 그냥 대소변으로 배출을 해버려요. 너무 과하게 들어오면 또 질병이 되지만요,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이 딱 들어오고 그 이상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써야지 하고서 우리 몸 깊숙한 곳에다가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뇌에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진화의 과정에서 내장 지방으로 쌓아놓고서 나중에 우리가 취위와 기아에 시달릴 때 그런 지방을 꺼내서 다시 연소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의 과정에서 탄수화물, 포도당을 먹었던 것은 우리 인류에게 진화를 잘 되게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원천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 인류는, 모든 사람은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산업혁명,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탄수화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는 탄수화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넘쳐난 탄수화물을 우리는 너무 과잉되게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는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저장하고,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괜찮아, 나는 먹고서 또 저장하면 돼, 이런 기전이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중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고서 잠깐 끊었는데 또 탄수화물이 땡기고 빵떡면 과자가 땡기고 또 그거를 탐닉하고 계속 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결국 이렇게 탄수화물을 계속 먹게 되면요, 우리 도파민을 자극하게 돼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의 탄수화물이 없으면 못 지내고요, 탄수화물이 조금만 떨어지면 손이 떨린다, 어지럽다, 식은땀이 난다, 이런 담배나 술 중독처럼 이런 금단 증상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중독이고, 그래서 이 탄수화물 중독에 안 빠지게 관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탄수화물 중독이다라고 자기가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저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잠깐 끊었는데 이렇게 힘드네, 식은땀도 나고 막 이렇게 힘드네 하면은,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구나. 그러면 탄수화물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 자기의 상황을 잘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환자분들께 탄수화물을 이제 꼭 필요한 양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로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숙제를 내주듯이 며칠간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몸에서 탄수화물의 중독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고 다이어트 잘 되는 몸으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아주 인간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양만 딱 주고 환자분들에게 먹지 말라 그러면 막 전화가 쇄도를 합니다. 어지럽다, 식은땀이 난다, 머리가 아프다, 막 이래요. 쓰러질 것 같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조금 줄였을 뿐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이런 부작용에 시달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내가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중독이 되고 이것을 끊었을 때는 마약이나 술, 담배처럼 끊었을 때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이 금단 증상은 조금 심각하면요,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탄수화물의 중독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간식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참 재밌게도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요, 탄수화물이 11시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고 11시 정도에 막 허기가 져서
초콜릿, 사탕, 과자 막 찾는 사람한테 단백질을 줘봅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이 단백질을 먹고서 그것이 사라져요. 우리 몸에서 포만감이 유지가 되고 뇌에서 뭔가 들어왔구나 판단을 하면 탄수화물 중독의 금단 증상도 싹 가라앉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인데 왜 단백질 지방을 줬더니 가라앉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탄수화물 중독을 이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에 빠졌더라도 이렇게 단백질이나 야채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멀리 출장을 가는데 가다가 보면 분명히 배가 고플 거야. 차 안에서 차에 오래 있어야 되는데 차 안에서 뭔가 이게 없으면 난 정말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비상용으로 단백질 음료 그리고 단백질로 된 간식을 준비하세요. 이 간식만 잘 활용하셔도 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들고 다니기 쉬운 단백질로 추천드리는 게 무가당 두유랑 그리고 스트링 치즈를 말씀드립니다. 무가당 두유는 이제 두유 중에서도 설탕, 당분 함량이 10g 이하, 5g 이하인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 챙기시고 또 하나는 스트링 치즈는요 자연 치즈로 고르셔서 이렇게 까먹을 수 있게 나온 거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다니다가 갑자기 이 당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갑자기 배가 고파요. 갑자기 단게 땡기고 갑자기 배가 고프고 그 허기가 지면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그런 것들을 먹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간식을 먹는 방법이 이런 단백질 간식이 있으니까 이 간식을 잘 활용하자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제 물 먹기를 얘기를 드리는데요. 물 먹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한테도 물 먹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뇌는 이런 신호를 내립니다. 야, 주인아, 물이 부족해. 뭐라도 좀 먹어라. 이런 신호를 내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인식을 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또 먹습니다. 이럴 때 먹는 게 주로 이제 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반짝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시원한 물을 한 잔 먹으면요. 조금 있으면은 식욕이 사라져요. 이거 가짜 식욕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은 또 가짜 식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배가 고플 때 시원한 물을 한 잔 포만감 있게 먹고 나서 배고픔이 가라앉는다면 이건 가짜 식욕이다 생각하시고 탄수화물 중독을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새끼 식사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이렇게 새끼 식사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 아니고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한 간헐적 단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세 끼 꼭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세 끼를 정확한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끼 먹는 중에 칼로리를 약간 줄여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세 끼를 먹는 게 낫다. 그 세 끼를 먹을 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먹는다면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제 탄수화물의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테이퍼링이라는 방법을 말씀드려요. 테이퍼링이라는 건요. 어떤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은 약물을 천천히 끊는 걸 말해요. 만약에 약물의 농도를 10을 쓰던 사람들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힘드니까 7, 5, 3, 2, 1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에 중독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끊어버리면요. 난리 납니다. 막 이거 못 먹게 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을 내가 10을 먹었다면 다음날 좀 줄이시고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갑작스럽게 끊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정제된 탄수화물에 중독되신 분들은요. 갑작스럽게 끊으시면 많이 힘드세요. 권태롭고 피곤하고 식은땀 난다고 그러고 쓰러질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내가 먹었다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황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정말 많죠. 그런데 몇 년 전까지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많이 열풍을 불었고 지금도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주의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비만학회를 비롯한 많은 건강의학 학회에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요 아주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단백질, 지방의 함량을 늘려서 우리가
포도당을 높이지 않게 하니까 인슐린도 적게 나와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론만 보면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나온 것은 결국은 우리 현대인들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우리가 단백질과 지방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자, 이런 내용에서 나온 건데, 문제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진화의 과정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뇌에도 탄수화물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줄여요. 우리가 최소 탄수화물이 하루에 들어와야 될 용량을 100g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는요 50, 30까지 줄이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많이 타협을 해가지고요 그냥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처럼 돼버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탄수화물은 양질로 먹고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문제는 뭐냐면요,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서양인들은 뭐 고기를 계속 먹던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 스웨덴이나 북유럽 쪽에서 원래 이제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거의 우리하고 체질도 다를 뿐더러 덩치도 다르고 고기를 그냥 삼시세끼 몇 년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고기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또 탄수화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는 것은 지속 가능해서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내 생활에 체득이 되어야 되는데, 먹다 보면요 살은 빠졌는데 질려서 못 먹습니다. 이 기름기 많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는 게 너무 힘들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을 계속 먹다 보면요 포화 지방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탄고지 하고 오신 분들 제가 피 검사를 해보면요 콜레스테롤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신 분들을 가끔 봐요.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고지혈증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되도록이면 하시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잠시만 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바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나 저당 다이어트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케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우리가 뇌는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돼 있었는데, 케톤이라는 물질도 뇌에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평소에는 포도당만을 쓰다가요 응급 상황에서 쓰는 게 케톤이에요. 그런데 케톤 다이어트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저도 이제 전공의 때 많이 봤는데, 뇌전증 환자의 식단을 치료할 때 이 케토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배제를 하고 지방이나 단백질식을 계속했더니 뇌전증이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보니까 살이 빠지더라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면 간에서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케톤을 만들어서 케톤이 뇌에 가서 쓰여집니다. 이 부분은 인정된 부분이에요. 근데 케톤은 아주 양질의 에너지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겪는 증상 중에 입냄새가 난다, 어지럽다, 집중력이 안 된다, 피부에 뭐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 이게 케톤 독성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케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게 케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가 잘 되는 증상이다라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막 가렵고 여러 가지 불편감으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케톤은 분명히 뇌에서 쓰일 수 있는 에너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휘발유와 디젤 차이처럼 좋은 휘발유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옛날 디젤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연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케톤식을 하시는 분들은 케톤이 좋은 연료다, 그리고 케톤을 먹어야 케톤이 우리 몸에서 나와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또 의학계에서는 반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케톤을 그렇게 몸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드시면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케톤까지 우리 몸에서 나오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위기의 상황으로 빠뜨리면 케톤이 나오거든요. 그 위기 상황까지 빠뜨리는 것은 너무 몸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무리를 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살이 많이 쪘을 때가 있었고요. 저도 아버님이 당뇨예요. 당뇨병인데 아버님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당뇨병 합병증이 생겼는데, 저도 살이 안 쪄서 저한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아주 40대 중반 지나가면 살이 많이 쪘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도 당뇨 전 단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다이어트와 이런 혈당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는 이제 당화혈색소도 정상이 되고 이제 근육량도 충분히 유지를 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당뇨 쪽으로는 지금 안 가고 있게 딱 막아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이 이 망가진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은 먹고 일정 시간은 물 외에는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을 만들자는 것이죠. 이 간헐적 단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우리는 아무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잡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비만으로 가게 되는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 크게 두 가지 이론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두 개 다. 첫 번째 이론은 이제 생체시계 이론인데요. 생체시계는 해가 떠 있으면 뇌와 눈에서는 중추에서는 낮으로 인식하고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해가 지면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러한 몸이 되는 것이고요. 말초에서는요. 위장관에 음식이 들어가면 낮으로 인식하고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으로 인식하는 이런 생체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몸의 생체시계가 엉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낮에는 먹고 움직이자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정말 간단한 건데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6시 이후에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맛있는 게 너무 많고 해가 져도 놀 게 너무 많잖아요.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재밌는 OTT 보다가 잠을 자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가포식 이론인데요. 자가포식 이론은 장수를 연구하던 일본의 한 과학자가 장수 마을에 가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굶으면 굶을수록 젊은 세포가 깨끗해지더라.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포가 굶었더니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고요. 자기 세포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식이 이런 건강에 수명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과 자가포식 이론이 합쳐져서 이제 간헐적 단식이 나오게 됐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해서 우리가 뭐 이제 며칠은 먹고 하루 이틀 굶고 하니까 몸이 좋아지더라.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것을 단식을 그렇게 하루 이틀 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하루 중에도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일정 시간을 완전히 굶고 일정 시간은 움직이고 먹자라는 것이 나온 게 FMD예요. 단식 모방 다이어트입니다. 단식을 모방해서 하루 중에도 단식 시간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살이 빠지고 수명이 늘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저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물론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하루에도 그 단식하는 시간이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12시간을 굶으라 그러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해나가시다 보면 몸이 정상화되고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시작은요. 12대 12 간헐적 단식이에요. 12시간은 굶고 12시간은 먹자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녁 7시까지는 식사를 하시고 그 뒤에는 물 외에는 먹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아주 간단한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것조차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밤에 회식에 야식에 12시까지 먹고 자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정말 저는 병원에서 볼 때 자다가 깨어나서 먹는 사람도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가 엉망이 된 시간들을 정상화 시켜주면요.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돈도 안 들고요. 혼자서 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잘 숙지를 하셔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자, 과일 얘기하면은 참 논란이 많습니다. 과일 먹지 말라는 의사도 있고요.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의사도 있고요. 무슨 알파벳으로 달린 주스를 먹으라는 의사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상인이 과일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찬성합니다. 적극 드세요. 과일은요. 미네랄의 보고고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고요. 저는 천연 항암제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 건 좋은데 문제는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대사질환 있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과일은요, 결국은 이제 과일의 성분을 보면 결국은 수분, 섬유질 빼고는요, 과당이라는 것으로 과당, 설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당은 설탕과 포도당으로 합쳐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당과 설탕, 포도당이 어떤 비율을 이루고 있냐에 따라서 과일의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당은요, 좀 다른 대사 경로를 겪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류는요, 탄수화물을 보면은 진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보면 막 먹고서 며칠을 쫄쫄 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저장해 놓는 기전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탄수화물들은 이제 인슐린을 통해서 세포에 저장이 되고 그게 내장 지방으로 쌓여지는데 이 과당이라는 녀석은요 좀 독특해요. 다른 고속도로를 탑니다. 어떤 도로냐면 간으로 직행을 해요. 그래서 간에 가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과당은 먹으면 간에 가서 저장이 됐다가 나중에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는 이런 기전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당을 많이 먹으면 과일을 많이 먹었더니 지방간이 생긴 사람들이 생기고요. 과당을 많이 먹었더니 통풍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과당은 절대 안전한 당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당의 문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여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인슐린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슐린은 자극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당뇨로 가게 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과당이 절대 안전한 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을 얘기를 할 때 과당 얘기는 꼭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과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에 쌓이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그냥 중간 단계에서 약간 좋은 쪽에 속해 있는 과일이에요. 이런 과일들을 씹어서 먹는 거 적극 추천해요. 그런데 내가 당뇨가 있다, 대사질환, 지방간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높은 이런 분들은요, 아주 단맛이 강한 이런 과일들을 먹으면요, 점점점 나빠지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과일을 줄이셔야 됩니다. 단맛이 강한 과일들 피하셔야 돼요. 바나나, 요즘 가을에 정말 혈당을 치솟게 하는 과일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단감이에요. 감, 꽃감 더하고요. 이런 것들 아주 그리고 망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당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거 먹고 혈당 재보면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과일은 이렇게 당도가 높은 과일은 좀 피하셔야 되고, 당도가 낮은 과일, 예를 들자면 자몽이라든지 오렌지, 레몬, 그 다음에 과일은 아니지만 토마토 같은 경우 과채라고 불리죠. 과채라고 불리는 토마토, 그리고 아보카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과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일 껍질에는 상당히 많은 영양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 벗겨내는 거는 그 영양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째 씹어 먹는 게 좋아요. 이것을 껍질째 씹어 먹는 과일이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과육이 단단한 과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것은요, 즙이나 갈아서 먹는 과일 정말 안 좋습니다. 저는 갈아 먹는 과일 정말 환자들이 먹기 때문에 정말 말리거든요. 무슨 알파벳 주스, 무슨 주스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건강에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상인이 먹으면 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요,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섬유질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또 즙을 내서 먹어요. 섬유질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껍질도 즙을 내서 먹으면요, 섬유질이 아예 없어요. 흡수력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지방간을 아주 만들게 되는 조건을 형성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일은 즙을 내거나 갈아서 먹지 말고 씹어서 먹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린 과일 피하셔야 됩니다. 말린 과일은요, 이 단위 부피당 혈당을 엄청나게 올리게 돼 있어요. 배가 별로 안 부르기 때문에 자꾸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밀도, 당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말린 과일도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달지 않은 과일들을 적절하게 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단 과일은 아예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반쪽, 4분의 1쪽 이 정도 먹고 끝내셔야 돼요. 여기서 더 먹으면은요, 우리 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끔 먹는 거 괜찮아요. 어디 여행 갔는데 망고 하나 못 먹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매일매일 바나나를 갈아서 거기에다가 콘프레이크를 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콘프레이크를 먹거나 정제된 탄수화물 넣어서 후루룩 먹고 나가는데 몸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몸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알파벳 주스 중에 그 중에서도 혈당을 안 올리는 주스들도 있지만, 과일도 있지만 그 주스 중에서도 사과를 갈아 먹는다, 뭐 이런 거, 바나나를 갈아 먹는다, 이런 주스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그렇게 위험한 과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씹어서 껍질째 먹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뱃살만 자꾸 찌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이 찐다, 그리고 비만이다 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셔야 돼요. 하나는 피하지방이고요, 하나는 내장지방입니다. 피하지방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잡히는 요게 피하지방이고요. 내장지방은 잡히지 않는 저 안쪽의 비만이에요. 피하지방은 우리 외모상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죠.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피하지방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외모상으로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내장지방은요, 이 내장에 쌓여 있는 이 장간막 속에 장들 사이에 다 끼어 있는 이 지방에서 온갖 나쁜 물질이 나옵니다. 그냥 그 내장지방은 그 자체가 염증 물질을 발산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방이 쌓였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오고 사지는 가늘다, 이런 분들이 제일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 거미형 인간, 올챙이배, 이렇게 별명이 붙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요, 내장지방을 빼시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내장지방이 쌓이면 이 내장지방에서 온갖 그 혈관들이 정말 많거든요, 내장 쪽에. 그래서 그 혈관을 타고서 온갖 나쁜 일을 다 만듭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모든 뭐 통풍이라든지 요즘은 암, 정신과 질환까지 다 이 내장지방에서 시작된다고 돼 있어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장지방이 정말 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내장지방을 빼는 거를 정말 중점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마른 비만의 얘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마른 비만은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마른 비만은요,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만이라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체성분 검사, 인바디를 해보면요, 내장지방이 가득 쌓여 있는 사람들이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 폐경기 여성들 속에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비만은 상당히 안 좋은 비만이에요. 이 마른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요, BMI로 봤을 때, 키 몸무게로 봤을 때는 정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경각심이 별로 없어요. 나는 정상이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팔다리에 근육은 너무 적고, 전체적으로 근육 적고, 그 다음에 내장지방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분도 똑같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 간의 이런 성인병의 위험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스스로 비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발견이 되면,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른 비만이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마른 비만이 젊은 여성들이나 중년 여성분들한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이분들이 그 기력이 없고 피곤해요. 왜냐하면 근육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중년 여성, 이제 폐경기가 되고 노년이 되면요, 근육이 부족하고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결국 골다공증도 심해지고요, 상당히 그 피로하고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낙상을 한번 하면 금방 골절이 되고 오래 병상에 누워 있고 이러면서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른 비만도 상당히 주요한 부분으로 다뤄줘야 되고, 최근에 이제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안 드시고 운동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른 비만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비만 치료를 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되는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제 생각인데 마른 비만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구에 보면 젊은 대학생 여성들을 조사해 봤더니 3분의 1 이상이 마른 비만이더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마른 비만의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중년에 나이살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자, 우리가 나이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나이살은 공식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살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실제로 나이가 들면 살이 찝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성장 호르몬은 애기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서는요, 키를 크게 하고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는요, 이 성장 호르몬이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만을 억제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요, 나이가 들어서는요, 우리 몸에 사지 말단으로 지방을 퍼지게 하고요, 내장 지방을 안 쌓는 역할도 하고요, 식욕도 조절해주고 대사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20대 이후부터는요, 10년마다 14.4%씩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나이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장 호르몬은요, 잠잘 때 나와요. 그리고 숙면을 취할 때 나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예전에 밤 9시만 되면 자라고 TV 방송에서도 막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수면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숙면을 잘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성 호르몬이에요. 성 호르몬은 남자를 남자답게,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나이가 들면서 뚝뚝뚝 떨어지죠. 여성들은 이제 호르몬이 충분하다가 갑작스럽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50대 전후가 되면 이제 폐경기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50대가 돼서 폐경이 된다고 여성 호르몬이 그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30대 후반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40대 초반이면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40대 초반부터는 여성 호르몬이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의 하는 역할은 결국은 임신과 수유, 출산 이런 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을 여성답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뱃속 안에는요, 지방을 안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젊었을 때 살이 찌면 주로 피하 지방에 살이 쪄요. 팔뚝, 엉덩이 이런 데 살이 찌죠. 그런데 피하 지방에다 쌓이다가 더 이상 쌓일 데가 없으면 이제는 내장까지 쌓게 됩니다. 그러면은 젊은 여성분들도 이제 내장 지방이 생기게 되고, 이 내장 지방이 쌓이면 난임과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비만으로 안 가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호르몬의 이 호르몬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떨어지는 게 결국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폐경기 전후가 되는 여성들은요, 급격하게 내장 지방이 찝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많이 먹으면 주로 팔뚝이나 허벅지에 살이 쪘는데 이제 배가 너무 나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폐경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이제 남성하고 똑같은 비만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20대부터 살이 찌면은 내장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내장 비만, 남자들은 뱃속에 아기가 들어올 이유가 없으니까 내장에다가 지방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계속 쌓게 되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폐경기가 되면 엄청나게 살이 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 남성들은요, 테스토스테론이 천천히 떨어져요. 여성처럼 급격히 떨어지는 건 없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남자들은 막 무기력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발기부전도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도 또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의 저하를 말씀드릴게요. 이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의 저하는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자, 기초대사량은요, 30대 이후에 매년 1%씩 감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기초대사량은 뭐냐면 자동차로 말하면 연비예요. 우리가 숨만 쉬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 아무 행동도 안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뭐 심장도 뛰게 해야 되고요. 뇌도 돌아가게 해야 되고요. 숨도 쉬어야 되고 땀도 나게 해야 되고 이런 에너지가 우리 몸의 거의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결국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근육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근력의 부족도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성의 예를 들어보면 근육량이 25세 이후에 1년마다 0.5에서 1kg씩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근육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더 안 빠지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량의 감소와 기초대사량의 감소는 같이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살이 찐다. 그리고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몸이 자꾸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에너지를 쓰는 몸이었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나이살이 찌면은 에너지를 자꾸 갖고 있으려고 그러고 안 쓰려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한 것이 바로 나이살이에요. 그러면 이 나이살을 어떻게 뺄 것이냐. 자, 나이살을 뺄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이살이라면 결국 나이가 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열량을 확 줄여버리면 안 돼요. 젊었을 때야 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잘못된 방식이지만 약간 뭐 굶을 수도 있고 아주 극소량의 칼로리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며칠 동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런 부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기가 원래 먹던 칼로리에서 한 30%만 줄여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로리를 약간 줄이면서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지 말고 조금만 줄이면서 운동을 하시고 천천히 장기간 보면서 나이살을 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기예요. 나이가 드신 중년분들은 유독 탄수화물에 이게 빠져있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어머님들이 그러신데 누룽지라든지 떡 이런 거는 좋아하시면서 이 단백질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년이 되실수록 오히려 정제된 탄수화물을 더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자, 단백질의 하루 필요량을 얘기를 할 때 젊은 사람들, 일반적인 성인은요, kg당 0.8에서 1.2g이에요. 약 1g으로 따져봤을 때 60kg 성인이라 그러면요, 약 60g의 단백질을 하루에 드시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단백질 양을 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은 1.5에서 1.8g까지 늘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양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노인들 분께서 보시는 TV만 틀면은 산양윤이 무슨 단백질 음료니 계속 이제 선전을 하는 거거든요. 노인들의 단백질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이살을 뺄 때는 단백질의 섭취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합니다. 근력을 지키고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데도 중요하고요. 상당히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을 고민하면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골다공증은 여성에게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죠. 폐경기 이후에 상당히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안 올 것 같지만 남자들도 골다공증이 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요, 지면에 땅을 딛고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걷기, 조깅 이런 것들이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등산, 계단 오르기 이런 거 좋은 운동인데 수영 같은 운동은요, 상당히 심폐지구력엔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 그렇게 골다공증엔 좋은 운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에 반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 같은 것보다는 지면에 땅을 딛고 운동하실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걷기와 달리기 중 어떤 운동을 추천하시나요? 걷기, 달리기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달리기를 잘하시는 분, 조깅이 가능하신 분들은요, 달리기 하실 걸 권장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는 환자분들은 걷기조차도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도 비만 환자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달리라 그러면 못 달리죠. 그리고 무릎이나 발목, 엉덩이 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위에 하중이 너무 늘어나니까 하체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걷기와 달리기는 자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 뭐 달리기 열풍이 많이 불었는데 이렇게 달리시는 거 좋은 운동이고요.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또 드려요. 자, 시간이 짧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의 시간이 적은데 내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달리십시오. 그러고서 뭐 일상생활 돌아가시면 되고요. 내가 시간이 충분한데 달리기보다는 난 걷기가 훨씬 좋아 그런 사람은 걸으셔도 됩니다. 최근에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이런 또 이제 어그로를 끌면서 유튜브들이 많이 나오는데 걷기가 왜 운동이 아니에요? 걷기도 운동입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죠. 그리고 운송수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듯이 내가 내 몸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수단이죠. 그런데 이제 걷기가 그렇게 강한 운동이 아니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걷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저강도로 운동을 오래 했을 때 체지방을 더 많이 태운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갑자기 뛰었다가 멈추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빠른 속도로 걷는 게 체지방을 더 태우더라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 운동에 대한 그 팁을 드리자면 최근에 재밌는 이제 흥미로운 이제 기사들 방송들이 좀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슬로우 조깅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로 시간당 3 내지 6km 정도로 아주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요거가 아주 그 에너지를 잘 태우고 체지방을 잘 태우고 또 부상의 위험도 적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운동이거든요. 일본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년이나 노년분들에게 이렇게 슬로우 조깅 하실 것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이 걷기나 달리기 그리고 슬로우 조깅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운동은 식전과 식후 중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식전 운동과 식후 운동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은데요. 식전 운동과 식후 운동이 어떤 게 딱 좋다. 그래서 나는 식후에 운동하는 사람이 식전으로 바꾸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식후에 나가서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서 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식전 운동 또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를 보면 식전 운동에 인슐린 레벨이 낮아져 있을 때 운동을 했더니 체지방 태우는 효과가 좀 있더라. 이런 이제 연구들이 좀 있는데 식전, 식후 어떤 운동이든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이제 혈당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는 식후에 걷기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식후에는 혈당이 쭉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은 혈당이 안정화되고 쭉 유지를 하다가 오래 걷고 하면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후 걷기는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운동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식전 운동은 내가 식전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퍼포먼스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식전 운동을 피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당뇨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은요, 식전 운동 하시다가 저혈당에 빠지신 분들이 계세요. 당뇨 환자는 무조건 식후 운동입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도 안 되고요. 식후에 이제 약을 드시기 때문에 저혈당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후에 걷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운동량을 늘려가시고요. 또 하나는 마른 비만 환자들이에요. 내가 마른 비만 환자인데 운동한다고 막 의욕에 불타가지고 공복에 막 운동을 했더니 뭐 지방은 하나도 안 빠지고 근육만 빠졌어.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먹는 게 부실하신 분들이에요.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그 이후에 운동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공복에 운동을 하시면은요,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태우는 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마른 비만인 사람들은 근육부터 먼저 태우는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비만 환자들은 식전 운동을 좀 주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비만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를 항상 저는 4개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이제 아몬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몬드는 정말 좋은 견과류죠. 그리고 보관도 쉽고, 갖고 다니기도 쉽고요. 그리고 먹으면 아주 맛도 좋고요. 그래서 아몬드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많고, 몸에 좋은 지방이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단백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는 아주 제가 추천하는 슈퍼푸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어요. 얘는 그 블루베리의 그 보라색 빛나는 껍질 쪽에 많이 들어있는데 얘가 항산화제이면서 또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혈당 수준도 많이 안 올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어도 좋은 이런 과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뭐 아침에 그릭 요거트하고 같이 드신다든지 하는 거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뭐 냉동 그리고 그냥 먹는 거 다 좋으니까 블루베리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인데요.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아요. 칼로리가 엄청나고 포만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많이 먹지를 못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된다고 돼 있어서 하루에 반 개 정도 먹으라고 돼 있는데 아보카도는 지방 덩어리예요. 과일 중에 아주 지방 덩어리인데 이 지방이 또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고 또 섬유질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보카도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버섯인데요. 버섯은 산에서 나는 소고기, 산에서 나는 스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섯은 이런 그 야채 중에서도 아주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유명해요.
다양해요. 버섯은 상당히 쫄깃쫄깃하고 식감도 좋잖아요. 그리고 종류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마다 또 특성들도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버섯을 충분히 드시고요. 버섯에서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그 영양분은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우리 그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비만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섯에는 비타민 D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버섯을 충분히 드시면 비타민 D를 보충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가 이제 비타민 D를 보급하는 것 중에 햇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먹는 것들이 있어요. 계란이라든지 우유, 그리고 버섯 이런 것에 비타민 D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도 많이 취해야 되지만 먹는 것들도 부실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먹으면 살찐다고 오해하는 음식도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살찐다고 오해받는 음식 중에 1번은요, 저는 땅콩버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땅콩버터는 실제로 버터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런데 땅콩버터가 그 질감이 버터 같기 때문에 땅콩잼, 땅콩버터 이렇게 부릅니다. 땅콩버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아주 칼로리가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그런 칼로리임에도 불구하고 포만감도 많이 주고 그리고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들은 땅콩버터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준다고 돼 있어요. 갈색 지방, 백색 지방 두 가지가 있는데 갈색 지방은 어렸을 때 조금 있다가 사라진다고 돼 있는데 이 성인이 되어서도 갈색 지방이 조금씩 남아있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땅콩버터를 먹었더니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더라는 이런 소규모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 지방도 활성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땅콩버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땅콩버터를 뭐 아침에 사과에 발라 먹는 분도 계시고 땅콩버터만 드시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땅콩버터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땅콩버터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땅콩버터는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땅콩버터는 맛있잖아요. 그래서 땅콩버터는 어느 정도 먹고 멈춰야 돼요.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되는 게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땅콩버터는 서양 티스푼으로 2스푼이라 그래요. 서양 티스푼은 되게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15cc 두 개니까 30cc 정도 되거든요. 그거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일반 우리가 먹는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하루에 총량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좀 나눠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땅콩버터는 산패가 안 되도록 보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땅콩버터 뒷면에 보시면 뭐 그늘진 곳에 보관해라, 또 내지는 냉장고에 보관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드시고요.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 들어간 걸 다시 넣으시면 안 돼요. 숟가락으로 푸신 거는 놓고 입에 들어간 거는 다시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릴게요. 땅콩버터의 논란 중에 최근에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땅콩버터는 오메가6가 많으니까 먹지 마라 라는 또 이제 얘기들이 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땅콩버터는 오메가6가 있습니다. 오메가6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메가6도 혈관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기름,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오메가6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악마화시키면 안 되고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메가6를 너무 많이 현대인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오메가3는 이제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오메가6는 좀 생소하니까 오메가6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오메가6도 먹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땅콩버터 하루에 2스푼만 먹으라 그랬죠. 더 먹으면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의 염증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을 WHO에서 권고한 건요 4대1 정도예요. 이것들이 되게 비율이 많은 레퍼런스가 있는데 4대1 정도가 저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잡아서 하루에 한국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만 먹자. 더 많이 먹지는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가 살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잘 고르셔야 돼요. 자, 그릭 요거트를 표방하면서 먹어보면 단맛이 나는 그릭 요거트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이어트 음식 아니에요. 그릭 요거트는 실제로 잘 만들면은요 유당의 당의 성분을 10g 이하, 5g 이하, 2g 정도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나온 이런 잘 만든 그릭 요거트를 잘 찾아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릭 요거트를 드신다면 살찔 걱정은 없습니다. 저도 정말 매일 아침마다 땅콩버터와 그릭 요거트 먹거든요. 그래서 잘 찾는 게 중요하고요. 땅콩버터도 마찬가지예요. 당 성분이 제로인, 당 성분이 거의 없는 것, 첨가물이 거의 없는 것을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치즈를 말씀드리는데 치즈 먹으면 살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흔히 그냥 대중음식점에서 파는 피자에다가 뿌려서 먹는 이런 치즈들은요, 좀 가공된 치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연 치즈, 자연 치즈를 잘 고르시면요, 좋은 치즈를 먹으면서 양질의 유단백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스트링 치즈라 그래서 하나씩 소세지처럼 까서 먹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구입을 하셔서 뭐 편의점에서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자연이나 천연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잘 고르셔서 드시면은 식감도 좋고 아주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이 되겠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이제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갔는데 뭘 먹으면 좋겠냐 뭐 그렇게 생각하셔서 제가 넣었는데
있는데, 편의점에 가서도 고를 수 있는 이제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이 이제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유는 정말 잘만 만든다면 설탕을 집어넣지 않고도 탄수화물 함량을 5g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가당 두유를 잘 골라 드셔야 됩니다. 주로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고소한 맛이 위주로 돼 있어요. 단맛이 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당분이 없다면 또 인공 첨가제를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또 편의점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계란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스트링 치즈 같은 것도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드시면 되겠고, 편의점이라고 무조건 다 살찐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그러고서 댓글들이 엄청 달려서 제가 상품명까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제 유튜브에 오시면은 연결해서 상품명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땅콩 버터는요, 테디라는 제품에서 나온 무가당 무첨가 땅콩 버터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들을 제가 선전을 좀 많이 했더니 요즘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오너티라는 걸 저는 많이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너티 땅콩 버터, 무가당 땅콩 버터 고르시면 좋겠고요. 그릭 요거트는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그릭데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릭데이 그릭 요거트. 요거는 라이트라 그래서 약간 묽게 나온 것도 있고요. 또 클래식이라 해서 뻑뻑하게 나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아주 당분 함량이 낮으니까 이 정도에서 고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유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계속 찾다가 제일 당분 수준이 낮은 거를 찾은 게 홍성주의 무가당 두유라고 있습니다. 이 두유는 상당히 잘 만들어져서 당 수치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추천드리고요. 낫또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낫또도 이제 풀무원에서 나온 낫또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이제 와사비 같은 거를 넣어서 맛을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골라서 드신다면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 될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아침을 먹으면 살찔까봐 걱정입니다. 건강하게 아침 식사하는 법 없을까요? 자, 아침 식사를 하실 때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하게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이라든지 콩류 이런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식욕이 떨어져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고형식을 먹자는 거예요. 고형식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유동식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식 뭐가 있나요? 죽, 그리고 미숫가루, 그리고 누룽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막 댓글들이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우리 할머니는 죽 먹고 90세까지 사셨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죽이나 미숫가루는요 정말 소화력이 떨어진 수술하는 환자들이나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회복이 되면 빨리 일반식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입니다. 그래서 죽이나 미숫가루, 그리고 누룽지도 마찬가지예요. 누룽지도 먹게 되면은 거의 반찬 없이 그냥 누룽지만 먹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혈당 수준을 빨리 높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와 있는 오트밀, 가루로 된 것들, 음료 이런 것들도 대부분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이 훨씬 좋다고 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은 공복 시에 첫 끼를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아침을 먹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점이나 점심을 먹고 아침을 건너뛰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날의 첫 끼를 먹는 그 끼니에 더욱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몸이 깨끗해진 공복 상태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더욱더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메뉴로 간단하게 달걀은 어떤가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저는 최고로 치는 게 달걀이에요. 달걀은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죠. 그리고 보관도 쉽죠. 아주 요리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먹는 게 좋은데, 달걀이 좋은 이유 첫 번째는요, 고단백이라는 거예요. 달걀은요,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아주 잘 되는 이런 단백질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스하는 사람들이 달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으면 흡수력이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있다. 달걀 한 개에는 대략 6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달걀을 드시면서 이제 단백질 보충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칼로리예요. 달걀은 한 개당 약 70 내지 80kcal 정도의 칼로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칼로리예요. 그래서 칼로리는 낮고
당 성분은 없고 단백질은 높고 이렇기 때문에 달걀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세 번째는요, 영양소가 아주 많이 있어요. 모든 종류의 비타민이 비타민 C만 빼고 다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식품이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섬유질과 비타민 C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달걀은 완전식품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루테인이라든지 콜린 같은 성분들은 아주 달걀에서 중요한 성분이에요. 루테인은 우리 망막이나 시력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콜린은요, 뇌에 작용해서 뇌의 활성도를 높이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양한 조리법이에요. 우리가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상당히 많죠. 쪄서 먹을 수도 있고 후라이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은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달걀을 먹을 때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자,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계란 노른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란은 실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누명을 쓰고 살았던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누명이 많이 벗겨졌어요. 자, 계란 흰자에는요, 단백질이 상당히 많아요. 대신에 콜레스테롤은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이 노른자가 문제인데, 노른자는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대신에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상당히 높고요. 각종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콜린이 들어있고요. 루테인이 들어있고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도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은 사람 빼고는요, 저는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계란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상인이라면 하루 2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달걀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계란은 어떤 요리로 먹으면 좋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로 다 먹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계란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요리는요, 삶은 계란, 스크램블, 오믈렛 정도는 제일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계란을 이제 구운 계란도 있죠. 그리고 후라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이 탈 때, 후라이를 할 때 우리가 계란이 약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태우면은요, 옥시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얘가 심장질환이나 암의 발생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또 계란을 먹을 때 이제 후라이로 약간 태우면은요, 당 독소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삶은 계란과 우리가 그 후라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후라이가 훨씬 더 당 독소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계란을 후라이로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삶은 계란을 먹는 게 좋고요. 요리를 하시려면 스크램블이나 오믈렛을 아보카도 오일에 해서 저온으로 요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고온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달걀을 얘기를 하면서 콜레스테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나는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라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자,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또 정상인일 때, 이럴 때 이제 달걀을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콜레스테롤도 없고 정상인이다. 그러면은 하루에 2-3개 정도는 달걀을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3개 정도의 달걀은 우리 몸에 아주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영양분도 많고 다이어트도 좋으니까 충분히 드시고요. 자, 내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약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요, 우리가 계란에서 들어오는 일부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도 하루에 2개 정도의 계란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안 드시고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좀 계란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1-2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저는 하나만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참 신기한 것이 계란 노른자에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계란이 그렇게 위험한 음식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계란을 드실 때는 콜레스테롤을 약을 안 드시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만 조금 주의해서 1-2개만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에게 달걀을 추천하시나요? 저는요, 달걀을 추천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중년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특히 어머님들. 자, 중년 이상이 되고 노인분들이 되면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함량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 모시고 고기 먹으러 나가서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정말 잘 먹는데 나는 고기를 못 먹겠다,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정말 시무룩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머님들께 계란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수학여행 가실 때 생각하시면서 계란을 드세요. 그래서 삶은 계란을 드시라 그러면 또 계란은 잘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을 모든 연령에 제가 다 추천드리지만 특히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어머님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 이런 분들께는 계란을 아주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은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예전에는 불이 없었을 때, 전기가 없었을 때는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잤고요. 해가 뜨면 움직이면서 먹었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화가 되고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야경도 밝고 밤에 너무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휴대폰만 보면은 뭐 엄청난 재밌는 것도 많고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밤낮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엉망이 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악의 나쁜 습관은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체의 리듬이 교란이 오고요, 몸에 인슐린이 적당한 시기에 나왔다가 적당한 시기에 쉬고, 그래야 췌장도 같이 쉬게 되는데 아무 때나 나와서 일을 하고 아무 때나 음식이 들어오면 또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췌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췌장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고갈되는 조직이에요. 우리가 근육이나 뇌 같은 경우는 쓰면 쓸수록 강화되는 조직이지만 췌장은요, 쓰면 쓸수록 고갈이 돼요. 우리의 췌장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동양인, 한국인들은 서양인보다 췌장이 작아요. 쓸 수 있는 가용한 용량이 적은데, 이것을 젊었을 때 너무나 많은 정제탄수화물을 아무 때나 먹고 생활하시다 보면 40, 50대가 되면은 췌장이 일을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당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습관이 저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꼭 고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요한 게 간헐적 단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목적은요, 건강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강을 망치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의 다이어트는요, 예전과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화, 산업화, IT화 엄청나게 발전이 됐죠. 우리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져 있죠. 밤에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화가 진행이 되고 비만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어르신들보다 이분들의 수명이 더 짧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건강하게, 그리고 그런 건강을 토대로 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활습관, 식습관, 생활습관, 수면습관, 모든 거를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토탈 리셋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싹 바꾸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방법을 꼭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